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살롱의 위혜선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긴 설 연휴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바 모두 다 이루시는 알찬 새해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상으로 되돌아온 첫날인데요. 따뜻하고 정겨웠던 시간만큼이나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무척 아프게 했던 그런 연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흔들리는 가게, 무너지는 가정, 그리고 또 불안한 어떤 국내 정세. 정말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법조인 한 분을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동안 이런 우리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많은 변호와 변론을 하시면서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지식으로 우리들에게 오늘 답답한 우리들의 마음을 좀 따뜻한 조언과 함께 아주 넓은 해안을 제시를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국방부 고등법원 판사로부터 법조인의 길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활동하시면서 수자원공사 한국노총의 고문 변호사를 역임을 하셨고 현재는 서초경찰서 서초구청 그다음에 강남 교육청의 자문 변호사님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서 힘들고 아주 아프고 힘들어하는 우리 일반 서민들을 위해서 항상 마음을 함께 하시는 따뜻한 인권 변호사로도 매우 유명하십니다. 좋은 이웃 법률 변호사의 배재철 변호사님을 오늘의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설 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예, 설 연휴 잘 보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이웃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배재철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변호사님 지금 그 법조인으로 지금 활동하신 지가 오래되셨는데요. 얼마나 되셨죠? 지금 활동하신 지가? 저는 원래는 이제 군에 그 법무관으로 있다가 네. 마지막에 이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네. 수석군 판사를 역임을 하고 네. 99년도 이제 변호사를 개업을 99년도에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법조 경력으로 따진다면 금년에 한 17년 정도, 17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요. 예. 우선 처음부터 이것부터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최근에 우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아주 유명한 스타 변호사님으로 유명하신데요. 18년 동안 1심에서 이렇게 18년 구형을 받은 그 사건을 어떻게 변호사님께서 무죄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는지 그 대단한 그 변호사님의 능력을 발휘하신 것 같은데 사실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예.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 당시에 이제 1심에서 네. 죄명이 이제 살인 미수, 네. 또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네. 이런 식으로 해서 1심에서는 징역 18년이 선고가 됐는데 네. 네. 제가 맡게 된 거는 이제 고등군사법 서울고등법원에서 네. 재판할 때 항소심 변론을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네. 그 이제 피고인하고 피해자는 같은 이제 유흥업소에 다니는 그런 종업원이었는데 네. 피해자의 목에 상처가 두 군데 이제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집에 불이 나서 네.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제 결국은 며칠 뒤에 이제 사망을 했던 그런 사건인데 네. 네. 그래서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에서도 둘만의 방이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둘만의 방. 네. 예. 그렇기도 했는데 이제 처음에 수사기관에서는 네. 이거는 본인이 이제 자살했다고는 보기 어려울 테니까 네. 결국은 둘이 있다가 이제 한 명이 죽었으니까 네. 당연히 이제 한 사람이 그 피고인에게 어떤 뭐 범인이라고 이렇게 지목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공소 사실이나 뭐 1심 판결에는 원래 이제 피해자에게 돈 받을 게 있어가지고 그 차용증을 아마 4,700만 원짜리 차용증을 그 받으려고 했는데 이를 거부하자 그 피고인이 이제 뭐 홧김에 이제 그 식칼로 네. 목을 찌르다가 이제 미수에 그치고 그 다음 날 이제 집을 나서면서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목욕탕으로 끌고 가서 네. 그 집에 이제 불을 질러서 사망케 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맡고는 그 사건 자체가 굉장히 좀 의문투성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글쎄요. 예. 왜냐하면 둘이 있다가 한 명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그 피고인에게 그 수사기관에서 뭐 범인으로 지목할 것이 뻔한데 그걸 과연 살해를 했을까? 그리고 또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그 범행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뭐 키우던 개를 뭐 죽이게 했다 또는 불상의 그 음료수를 마시게 해서 의식을 잃게 했다 또는 그 피해자의 그 친구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그 증언이라든가 평소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그러한 그 정황 증거들을 네. 많이 이제 수집을 했었습니다. 네. 수집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1심에서는 그런 그 증거들이 다 인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뭐 수사기관에서도 아주 결정적으로 이제 유죄의 심증을 굳히게 된 거는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그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피고인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했는데 그게 그 피해자의 핸드폰 위치 추적을 했습니다. 근데 기지국이 집이 살고 있던 집은 논현동이었는데 삼성동 기지국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포착이 됐군요. 거기서 이제 이게 피고인의 행위다 이렇게 했는데 항소심에서 제가 맡아가지고 현장 검증까지 했습니다. 예, 예. 과연 그 피해자의 그 집이 그 핸드폰 그 기지국에 대한 그 결과 네. 현장 검증 결과 거기서 삼성동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거였는데 와, 정말. 왜냐하면 예. 피해자의 핸드폰을 들고 문자를 보냈다면 그거는 분명히 그 당시에 피해자는 목에 그 칼에 찔려 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기어다니거나 음료수를 마시거나 이런 거는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갔다고 한다면 네. 피고인의 행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현장 검증을 했는데 빌라에 가서 재판부하고 또 그 SK텔레콤 뭐 그 사람들도 나오고 해서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현장 검증 결과 그 지역은 기지국이 두 군데가 잡히게 돼 있습니다. 논현동도 잡히고 삼성동도 잡히고 네네. 그래서 그 기지국이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이제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뭐 증거들도 많이 이제 허물어지고 또 1심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어떤 그 의사들, 전문의들이 나와가지고 증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의사들이 한 대여섯 명 정도 나왔는데 그 사람들의 증언 결과 목에 이렇게 두 군데 이제 상처가 났었는데 목에 찔리더라도 말은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증언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벽녘에 이제
그 피해자의 친구하고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통화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1심에서는 그 통화도 피해자를 가장해 가지고 피고인이 목소리가 쉰 목소리로 해서 네. 살해를 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네. 그것도 이제 무너지게 됐습니다.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증거들이 하나하나 깨기 시작을 해서 결국은 우리 주장은 그 당시에 이제 피해자하고 피고인, 피해자는 여동생하고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3명이 살고 있었는데 네. 피고인이 지방에 있는 자기 어머니한테 가게 되자 생활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떤 생활비 부담에 대한 어떤 압박감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자가 뭐 스스로 자해를 하고 또 자살을 했지 않느냐. 네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재판부에서는 저희들 손을 들어주게 된 겁니다. 정말 그래서 항소심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되고 또 대법원에서도 작년에 네. 작년경에 무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와, 정말 그거를 그 집요하게 정말 우리 변호사님께서 그런 어떤 그 정황을 포착을 해서 그 18년 받은 그 죄를 유죄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예. 무죄를 그렇게 해줬을 때는 그분은 정말 만약에 18년을 받아서 감옥살이 했다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렇죠. 예, 제가 어제 그 검사외전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예, 예. 네, 정말 그 법이라는 거는 똑똑한 사람이 만들어 놓고 똑똑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넘나들 수 있는 그런 게 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그 무죄 받은 사람은 별로 똑똑하지도 않고 너무나 억울하게 누명을 썰 뻔했는데 그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해를 하고 그렇게 상대방한테 이렇게 누명을 씌울 정도의 사람이면 그 사람의 심리는 어떤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나요? 일단은 뭐 실체적인 진실은 아무도 모르죠. 네.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판사들도 또 1심 판결하고 또 항소심 판결이 이제 달라지게 되면 나타나는 증거에 의해서 네네. 판사들은 이제 판단을 하고 네. 어느 증거가 과연 정말 그 신빙성이 신빙성이 있느냐, 네네. 뭐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네. 걸 따지는 건데 네. 가끔 이제 뭐 법정에 들어가다 보면 판사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신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나타난 자료에 의해서 사건을 갖다가 최대한 진실이 가깝게 네. 판단합니다. 이런 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의심이 간다는 거하고 또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네. 명백하게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돼야 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형사소송법 뭐 원칙이라든가 이런 데 의하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네. 또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한다. 이런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그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변호사님의 어떤 그 쾌거, 예, 쾌거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예. 이게 법률 용어죠. 플린 바게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간혹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게 예. 플린 바게닝이라는 게 이게 법률 용어고 우리 일반인들은 좀 잘 모르는 용어인데 이게 어떤 용어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프리바게닝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네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네. 좀 이래 수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약 사건이다. 네. 마약 거래라는 거는 굉장히 은밀하게 이제 거래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은밀하고 또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가 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네. 또 범인을
잡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자복을 받고 또 수사에 협조한다는 그런 그 수사에 협조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또 형을 감형을 해주거나. 그러니까 이제 협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예, 예. 조금 협조를 해주면은 예, 도움을 맞습니다. 준다면은 예. 좀 감형을 해주겠다. 예. 이게 협상인데 예. 우리가 이제 미국 조폭 영화나 뭐 이렇게 마약 영화 이런 거 보면은 흔히 이제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예, 예. 뭐 조폭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뭐 사람 중간에 관련되는 사람하고 협상해가지고 네가 도움을 주면 일망타진한 도움을 주면 너는 감형해주겠다 이런 예. 영화도 제가 많이 보긴 했는데요. 이렇게 범죄자들하고 이렇게 형량을 놓고 협상한다는 것은 우리 그 편의주의뿐만 아니라 우리 정의를 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도 좀 반대된다 하고 강력하게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예. 그게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렇게 그 범죄인들하고 형량을 놓고 이렇게 이렇게 협상한다는 게 바람직한 건지 물론 이제 조금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만 예.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이제 뭐 국가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보는 그 틀 속에서 본다면 네네. 사실은 적은 어떤 악하고 네. 타협을 해서 그 악을 갖다가 물리칠 수 있다면 네. 그것도 하나의 뭐 바람직한 대의를 방법이 위해서, 아니냐. 네, 대의를 위해서.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마약 사범이라든가 또는 조직 폭력 사범이라든가 네. 또는 뭐 큰 어떤 뇌물 사건 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어떤 결정적인 제보자의 제보가 아니면 네. 수사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경우에는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의 그 선처를 베풀지만 네. 아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예 뭐 처벌을 하지 않다든가 네. 그렇게는 하지는 않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구형량을 검찰에서 구형량을 좀 조절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이제 그 기소가 되고 또 형을 어떻게 선고하느냐 그거는 판사의 몫이기 때문에 네. 뭐 검찰에서는 벌금형을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또 실형을 선고하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이제 판사의 몫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 예. 만약에 그 법에 정말 그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큰 대의의 목적을 두고 그런 어떤 그 프리바게닝이라든지 이런 게 실현이 되면 예. 정말 명분이 있고 좋죠. 근데 예, 예. 이 법이라는 게 해석을 하기 나름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옆으로 이제 와전이 돼서 흔히 하는 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사회적인 어떤 정말 그 평범한 사람들이 약간 그 해석의 어떤 이런 차이에 의해서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어떤 이런 불이익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맞습니다. 예, 그랬을 경우에 약간 프리바게닝 차원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정말 뭐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걸로 해서 좋아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굴복을 해서 예. 억울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수 없어요. 변호사님은. 예,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그런 우려는 충분히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네. 그런 우려를 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 하지 않을 수 없지만 또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정말 수사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수사기관에 인정을 해야 재량을 된다. 좀 인정을 해줄 필요는 있는 거고 네. 결국은 뭐 어떤 제도든 제도 자체는 뭐 크게 뭐 나쁜 제도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의 어떤 의식이라든가 네. 가치관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책임 네. 이런 게 철저하게 아마 그 규명이 된다면 뭐 그런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뭐 혹여 우려를 하고 있는 프리바게닝이라든지 뭐 예. 어떤 그 쉽게 또 편의를 봐주기 위한 협상이나 어떤 정보 수집을 위한 타협이나 이런 거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죠?
이 사건은 뭐 전혀 그거하고는 전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예, 아니요, 혹자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전혀 그거는 뭐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예. 그리고 또 뭐 살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 한 사람의 생명은 전 지구보다도 무겁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변론을 맡은 사람에 대해서 네. 무죄가 됐지만 네. 사실 그 돌아가신 분들의 그 분에 대해서는 네.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네. 또 참 그게 진실이 제대로 밝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조의를 표하고 네.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네. 근데 그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예. 그 취재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당시에 이제 방송 취재라는 게 항상 보면 네. 어떤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목적이 있을 거 예, 아니에요. 무죄 그걸 판결이 났는데 네. SBS에서는 그 사건이 이제 그 PD도 뭐 우리 사무실에도 오고 네. 취재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피고인의 경우에는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담당 변호를 맡고 있던 저만 이제 취재를 했던 거고 네. SBS에서는 그게 아마 그 피고인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피고인은 그 후에 하여튼 학교에 다시 입학을 해서 네. 또 지금 학교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8년 구형이 완전히 무죄로 판결냈다는 것은 정말 이거 대단한 이게 반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뜻에서 이제 그렇게 방송을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변호사들이 이제 옛날에는 뭐 잘 먹고 잘 살고 네. 이런 직업으로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네. 변호사 일이라는 게 네.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네. 또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네. 또 검사는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해서 죄를 만든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네. 죄인이 된 걸 기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지만 변호사도 똑같은 방향만 반대 방향이지 네.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죄로 만드는 걸 갖다가 무에서 유를 또 만드는 새로운 창조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판결이 선고되기 전날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26살 먹은 아직 청춘이 정말 구말리 같은 젊은 그 여자분이 18년 동안 산다고 하면 42살이 되더라고요. 네. 그랬을 경우에 막 너무 괴롭더라고요.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근데 막판에 이제 선고 결과는 무죄로 나서 정말 너무 좀 변론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 뿌듯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분의 어떤 변호사를 잘 만느냐 못 만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일생이 또 그 주변 사람들의 어떤 행복이 정말 180도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 법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을 집행해 주시는 분들의 어떤 그 법의 정신이나 윤리 의식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정말 깊이 이렇게 와닿는데요. 그 미국에서는 요즘 뭐 CSI라 그래가지고 과학수사법, 과학수사기법이라 가지고 뭐 드라마를 보기만 해도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사건 현장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그 과학수사가 이렇게 좀 적용이 되고 있어요? 저희들도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에 이제 경찰하고 검찰 뭐 수사권 독립 때문에 많이 뭐 다투기도 하고 했지만 경찰의 그 수사 기법도 엄청 지금 발달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라든가 또
대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과학수사부가 있습니다. 네네. 그쪽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터지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자백 위주로 이제 수사가 진행됐지만 요즘은 정말 자백을 하더라도 그게 1심에서는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네. 항소심이나 또는 올라갈수록 이제 번복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네. 하여튼 초동 단계에서 증거 수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그 과학수사 경진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런 걸 통해서 네. 대학생들이 어떤 과학수사에 대한 체험을 익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수사도 과학 수사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범죄도 첨단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범죄인들은 굉장히 머리를 예. 어떻게 생각하면은 수사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써가지고 그러니까 범죄도 첨단을 가고 있고 우리 과학 수사하시는 우리 경찰이나 우리 검사 측에서도 굉장히 그 과학 수사 기법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사이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일반 서민들은 정말 그 어느 장단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영화로 보면 참 재밌는데 그게 우리 현실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그 정말 그 죽으신 분은 정말 그 안 됐지만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그런 어떤 그 과학적인 수사 방법에 의해서 자기 무죄를 이렇게 증명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하도 지금 우리 주변에 뭐 여러 가지 가정 문제도 그렇고 또 가계 문제도 그렇고 사회 문제도 그렇고 또 어저께 같은 경우는 또 북한 이 미사일 때문에 정말 그 우리 요즘 우리 불안하잖아요. 모든 국내 국민들이. 우리 변호사님은 그 국방부의 고등군사법원에서도 이제 근무를 하셨고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관련했던 사건들을 보니까 요즘 이제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백두 사업 이런 것도 이제 관련해서 이렇게 하셨던데 그 당시에는 어땠어요? 요즘은 사드 미사일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지금 뭐 외국의 그런 큰 미사일에다가 그 밑에 숨어서 맡겨야 되나 우리 국민들이 또 그런 사드 미사일이나 국방부에 관련되는 그런 거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저도 군에서 전역한 지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사실 뭐 현재 그 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고요. 네네. 이제 국방도 많이 선진화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옛날에는 뭐 군대 어떤 뭐 군사 기밀이라든가 네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사실 뭐 거의 군사 기밀이다 이렇게 하면 또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걸 하더라도 네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를 하지 않았고 했는데 요즘도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오픈이 되고 한 상태입니다. 네. 제가 이제 국방부에 있을 때 그 국방부 영장 전담 판사를 했을 때 네. 이제 이 군사기밀보호법에 관한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거의 수사를 몇 년에 걸쳐서 또는 뭐 1년, 2년 또는 몇 년에 걸쳐서 수사가 이루어져서 네.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또 관련자들에 대한 어떤 증거 수집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뭐 국군기무사령부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또 관련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 현역 대령, 장성 또는 뭐 전직 장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인권 침해라든가 이런 면에서 또 조심스러운 면도 있고 하여튼 수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그 백두 사업 금품 로비 사건에 예, 연루되신 예. 분들이 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셨던 분이 많잖아요. 예, 예, 예. 물론 다 법적으로 이제 처리가 됐겠지만 예. 지금 이제 이 사드 미사일을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걸 놓고 지금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은 들어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북한의 예. 북핵 미사일을 보면은 또 그걸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그 외국의 그 사드 미사일에 목숨을 이렇게 의지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어떤 처참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그 사드 미사일에 관련되는 그런 로비 활동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뭐 이거는 뭐 법률적인 그런 판단보다는요. 네. 그거는 어떤 정책적인 예, 예. 판단이 뭐 선행이 돼야 될 거고.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뭐 전체 국민들 입장에서 네. 또 판단을 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또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또 이 국방이 튼튼해야 또 나라가 잘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네.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저 뭐 사드의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정말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이제 뭐 어떻게 뭐 전쟁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입으로 이렇게 예. 내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지는 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육감적으로 예, 예. 뭐 이렇게 말은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음. 정말 우리 사회가 참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살아야 앞으로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또 일선에서 또 직접 사건 현장을 다루시는 우리 변호사님은 또 더 깊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다 보면은 스트레스도 많으시고 예. 엄청나게 뭐 잠도 이렇게 못 주무신다고 했는데 보통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변호사 일의 생활을 하면서 네. 사실은 우리가 현장에서 뛰는 그 변호사들은 저는 늘 전쟁 속에 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맨날 그런 그 생각을 사건을 보고 합니다. 계시니까요. 왜냐하면 뭐 민사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네. 뭐 돈을 받을 게 있다. 또는 저 건물을 갖다가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네. 또는 뭐 매매 계약이 그 무효가 돼 가지고 매매 계약금을 반환을 받아야 된다. 네. 그 금액들이 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건이죠. 사고. 수천만 원, 네. 수억, 또 수십억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이제 뭐 전쟁 상황입니다. 판단을 어떻게 해주시냐에 따라서 이제 이익과 그렇죠. 불이익을 다 예, 하는 예. 사례가 확실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총을 들지 않았다 뿐이지 네. 매일 전쟁 거의 속에. 뭐 전쟁터라고 음, 해도 네. 뭐 과언은 아닐 겁니다. 네, 네. 또 반면에 형사 사건을 이렇게 본다면 사실 갑자기 뭐 어떤 사건으로 구속이 됐다. 네. 그랬을 경우에 오늘도 뭐 좀 전에 구치소 다녀왔습니다만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게 뭐 참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구속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하던 일들이 다 망가지고 또 경제적인 손실도 엄청난 그런 손실을 입는 거고 또 주변에 있는 가족들의 그 고통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도 엄청난 그 고통을 겪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떻게 재판을 잘 받고 유리하게 그 뭐 참 법의 심판을 받느냐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사람 개인에게는 그야말로 전쟁 상태라고 그렇죠. 예. 볼 수 있고 또 그런 또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자체도 뭐 그 속에 같이 사시는 거죠.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결과가 좋으면 뭐 굉장히 일을 하더라도 신이 네, 나고 예, 그런데 결과가 또 열심히 노력했는데 판사가 우리 주장은 하나도 받아주지 않고 그럴 수도 상대방 있죠. 예. 주장만 받아주고 검찰 주장만 받아줬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변호사로서 어떤 좌절감이라든가 네.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그렇기 그랬을 때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나실 텐데요. 예, 예.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저는 뭐 사람마다 다 스트레스 해법이 다 다르겠지만 네. 저는 매주 이제 고등학교 동기들이 음. 일요일마다 네.
북한 산에 이제 등산 모임이 있습니다. 아, 등산을 하시고, 예. 등산 모임이 있는데 그게 아마 한 20년 이상 지속이 됐습니다. 네. 그건 매주 새벽에 집에서 한 6시 정도 나가서 이북오도청 그 뒤쪽에서 출발을 해서 네. 구기동 계곡으로 올라가서 마해석불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차 한잔 하고 그렇게 내려오는데 그게 아마 굉장히 힐링이 되더라고요. 아, 등산, 그렇죠. 예, 예. 건강 관리도 되고, 예. 또 예, 마음도 안정시키고. 그리고 또 가끔은 또 제가 뭐 시라든가 이런 걸 또 약간 좀 머리 아프고 할 네, 때 네. 좀 시도 한번 읽어보고 네. 그러면서 마음을 좀 다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은 또 평소에 그 시로 이게 시 낭송을 또 즐기시면서 네, 어떤 자리에서나 분위기에서 또 시 낭송으로 분위기를 확 이렇게 띄워주는 분으로 또 유명하신데 우리 시나 문학 사랑에 대한 또 대단하시잖아요. 오늘 뭐 특별하게 이 자리에서 또 즉흥적으로 한번 좋아하시는 시를 갑자기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가능하시겠어요? 많이 외우고 계시죠, 시를? 예, 제가 좋아하는 시들은 뭐 많습니다. 네, 많은데 김용택 시인도 네. 좋아하고 또 이육사 시인의 그 광야, 네. 또 윤동주 시인 뭐 별을 해는 밤, 네, 네. 서시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는데 네. 오늘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2016년도 네. 이제 설날 지나고 첫날이지 않습니까? 오늘 첫날이죠. 예. 첫날이기 때문에 그 문정희 시인의 그 축복의 노래라는 시가 있습니다. 문정희 시인의 축복의 노래. 예. 이 시를 내가 왜 좋아하게 됐느냐 하면 네네. 이 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 4년인가 전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엘리베이터 안에 그 시가 있더라고요. 아. 그 시가 있어서 읽어보니까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법원 앞에 붙어 있는 시는 예. 나름대로 좀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법원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들 이제 뭐 원고든 피고든 네. 뭐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네, 있지만 또 당사자끼리 네. 이제 뭐 각각 올라갔다가 네. 원수가 돼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네. 이 시를 보고 아마 좀 마음을 풀고 네. 마음을 열면서 또 상대방을 용서해주고 네. 포용해주라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이 시가 붙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 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노래 문정희 사랑의 이름으로 반지 만들고 영혼의 향기로 촛불 밝혔네. 저 멀리 반짝이는 아름다운 별 하나 둘이 함께 바라보며 걸어가리라. 오늘은 새 길을 떠나는 축복의 날. 내딛는 발자국마다 햇살 비추니 그대의 맑은 눈빛 이슬 맺혔네. 둘이 함께 하나 되어 행복의 문을 열면 비바람인들의 눈부시지 않으리. 추위인들의 따스하지 않으리. 오늘은 아름다운 약속의 날. 사랑의 이름으로 축복하리라. 이상입니다. 혹시 그 가정법원 앞에 붙어 있는 시 아니었었어요? 이혼을 결심하다가 이 시를 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뭐 꼭 뭐 부부가 이혼을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다 하더라도 뭔가 원고가 있으면 피고가 있고 피고가 있으면 원고가 있으니까 뭐 쌍방이 둘이 같은 마음으로 좀 서로 마음을 열고 바라보자 하는 그런 시인 것 같은데요. 정말 와닿네요. 정말 새 출발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네네. 제가 이 시를 뭐 즉흥적으로 한번 읊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오프닝 할 때 흔들리는 가정, 무너지는 가게 이렇게 제가 오프닝을 했는데 요즘 가정과 가게들이 이혼율도 높고 너무 아프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최근에 정말 우리 가슴에 아프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변호사님. 뭐 아동학대. 이건 정말 우리가 이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더 경악스러운 것은 그거를 했던 범인이 너무나 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예. 이렇게 교수고 또 목사님이시고 이렇게 이중 가면을 쓰고 사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을까? 어떤 사람의 마음으로 더군다나 자기 자식을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이야기하다 보니까 흥분이 되네. 예. 일단은 참 예. 우리 사회가 이제 그동안에 성장 위주의 그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네. 나타난 뭐 일종의 병폐가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 네. 해보면 네. 사실 가정 교육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그 뭐 자녀를 죽게 한 그 아버지의 또 아버지가 제대로 이제 자식을 잘못 키우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는 사실 너무 물질 위주라든가 네. 또 황금 만능주의 뭐 그런 그 세상에 이제 좀 젖어 있었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는 좀 정신적인 그런 면에서 네. 좀 어떤 국가적으로 정신 문화 운동이라든가 이런 네. 걸 통해서 전 국민들이 정말 어떤 물질적인 풍요보다도 어떤 정신적인 풍요를 느끼면서 이렇게 좀 살아가는 그런 운동을 좀 전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이 인문학 살롱 방송도 이렇게 예, 예. 하셔서 맞습니다. 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 인문학적으로 산다는 거 예, 예. 정말 사람의 본질로 돌아가서 사는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첨단으로 발전이 되고 있고 더 살기는 더 좋아지고 있잖아요. 예, 예. 풍요롭고 그럴수록 정보도 풍요롭고 하니까 한 개인은 굉장히 똑똑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똑똑해지지만 사회는 더욱더 비도덕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만큼 예. 똑똑한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 교수님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또 생각이 되고요. 아니 저는 뭐 이렇게 이 이제 문제만 인문학 끄집어내서 사롱이라든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인문학 사롱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도 정말 이런 그 문화가 이제 확산이 될 때 네. 전 국민들이 정말 그 풍요로운 그런 그 정신 세계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요즘 보면 그 금년 보통 이제 1년에 뭐 한 33쌍 정도가 네.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30, 예, 예. 34. 근데 이제 1년에 이혼하는 그 건수가 아마 11만 쌍. 뭐 물론 이제 뭐 3분의 1이 이혼을 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옛날에 결혼했던 사람들이 또 이혼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녀들이 겪는 그 고통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요. 보통 이제 이혼 사건 뭐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이혼을 시키지 않고 결합하려고 많이 저는 노력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얼마 전에도 가정법원에 갔을 때 물론 이제 부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만 재산을 나눌 재산이 없더라고요, 전혀. 전체 보증금 뿐인데 그걸 전체 보증금 가지고 만약 둘이 나눠 가지고 각각 살 경우에는 정말 이제 뭐 월세 방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거기에 따른 아직 뭐 자녀들이 초등학교에도 입학하지 않은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그 자녀들의 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정말 난감해서 처음에는 이제 뭐 오히려 이제 이혼을 청구한 쪽에 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이거는 재결합을 한번 해달라고 내가 조정위원한테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하여튼 당사자들도 뭐 그런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뭐 하여튼 조정기일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정말 우리 사회가 가정이 또 건강해야 사회가 발전되고 또 자녀들이 또 행복하게 또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은 결국은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가정이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해야 우리 모든 그 속에 자녀들이든지 그 사회 이런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가정이 흔들리고 그렇죠. 가게가 무너지니까 그 파탄에 대한 모든 그 영향력이 결국은 자녀들이나 이런 주변 우리 사람들, 사회로 이제 사회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고 예. 저도 뭐 애들 키우고 있지만 사실은 사랑으로서 돌봐줘야 됩니다. 그렇죠. 사랑으로서 돌봐줘야 되고 또 잘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다 뭐 공부도 잘하고 또 행동도 예쁘게 하고 그렇게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몸 건강하고 또 사고방식이 건전하고 하면 정말 그 아껴주고 네.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처럼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래도 사랑 속에서 자라겠지만 깨어진 가정이라든지 사회 속에서 불행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아이들이 결국은 사회를 원망하면서 범죄를 저지러서 그 범죄가 결국은 우리들한테 돌아오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깨어진 가정이라든지 그런 어떤 불행한 속에 있는 사람들도 어쩌면 사회적인 차원에서 좀 잘 함께 잘 보살피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 들고 또 사회적으로나 또 어떤 우리 그 국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배려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아침에 시작을 할 때는 조금 마음이 답답했는데요. 그래도 변호사님 이야기 듣고 나니까 결국은 우리 삶의 본질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속에서 해답을 찾고 한다면은 뭐 크든 작든 어렵든 쉽든 뭔가 그 사랑 속에서 가정의 사랑 속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힘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변호사님을 통해서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아주 그래도 우리 변호사님은 주변에 따뜻한 이웃들과 항상 같이 한다는 아주 따뜻한 인권 변호사로도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무소 이름도 좋은 이웃 법률 사무소. 오늘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저하고는 사색이 향기 백두산을 또 같이 여행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변호사님하고 오늘 이야기 나누시면서요. 정말 이 사회에 법과 정의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 변호사님처럼만 이렇게 아우러 줄 수 있다면 그 나름대로 좀 괜찮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하시고 싶었는데 미처 또 마무리로 못 하신 말씀이 계시면은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이 시대를 아프게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사실 사회생활이라는 게 이게 남하고 더불어 사는 그 사회지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볼 때는 남에게 배려를 하는 그 마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자기가 조금 이득을 더 취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도 빵 한 조각이라도 더 먹기 위해서 하다 보면 늘 이제 또 손해를 보게 되고 저는 이제 젊을 때부터 이제 조금 손해 보면서 사는 게 결과적으로 덕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사회라는 게 결국은 분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의사는 그 사람들의 그 몸의 그 질병을 치료를 하지만 법조인은 우리 사회의 질병을 치료한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뭐 가끔 하기도 하는데 우리 사회가 건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그 남에게 대한 배려, 조금 양보하고 타협도 하고 뭐 그런 정신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범죄 그 현실을 꼭 이래 보면 조금 더 욕심을 부리다가 조금 더 욕심을 부리다가 또 크게 화를 입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뭐 자랄수록 물론 이제 욕심도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욕심이 있어야 거기에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성취 욕구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그 정도의 어떤 좋은 의미에서의 욕심은 꼭 필요하다고 보지만 네. 과욕, 과한 욕심 그거는 결국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또 망치는 그런 계기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오늘 좋은 이웃 법률사무소의 배재철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살아가면서 인문학적으로 산다는 거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적게 가지고 또 조금 상대방에게 배려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장점에서부터 내 삶을 충족해내고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또 인문학적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끽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이웃 법률사무소의 배재철 변호사님과 함께 우리 좋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출발입니다. 여러분 알찬 새해 설계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예.